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과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국제 밀 가격 굉장히 불안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선물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부셸당 7.33달러 정도 합니다. 이게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국제 밀 가격의 그동안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좀 불안했다가 금년 초에 좀 급등세를 보이다가 3월 달 들어서 안정이 됐었는데 4월 들어가지고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다소 진정이 됐던 거는 기상 상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고 또 미국 농산부에서 올해 밀 작황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막상 4월 달 접어들어서 보니까 이 기상 문제가 심각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의 주산지 그러면은 미국 북부, 캐나다, 러시아 뭐 이런 쪽들인데 이런 네. 쪽들이 모두 다 기상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밀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것들이 부담이 돼서 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밀 가격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황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확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인력들이 농지에 투입이 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문제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수확을 했다 하더라도 물동량을 움직이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밀 가격이 올랐었는데 작년에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이 기상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쌀인데요. 뭐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밀이 주식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 그러면은 사실은 국제 정치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는 쌀을 많이 먹지만 북쪽에서는 밀을 더 많이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밀을 갖다가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주식으로 이 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 가격이 올라갈 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데 비해서 이 전체주의 국가, 전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랍의 봄 기억하시죠? 네. 아랍의 그 전제주의 국가들이 뭐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도 그렇고 튀니지도 그렇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2006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굉장히 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왜 밀값이 올랐는가 하면은 뭐 기상 상태도 그때도 가뭄 때문에 안 좋은 데다가 석유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기계를 돌리는 비용이라든지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게 올라가면서 밀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이 된 작물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슈로 꼽을 만한 이슈인데요. 지금 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식이 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밀 많이들 먹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라면을 포함해서 빵이니 뭐 다 국수며, 결국은 네. 밀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대략 한 98% 정도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밀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겠네요. 단순히 밀가루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라면값, 빵값, 뭐 국수값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고 또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음식값을 올리는 그래야 그런 됐습니다. 결과가 네. 빚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빵집 프랜차이즈 있죠. 네.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가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밀 가격 상승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밀 같은 경우는 채 2%가 아니고요. 쌀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그러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먹는 식량을 기준으로 한 거고 우리가 식량을 포함해서 사료로 쓰는 곡물까지 다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곡물 자급률은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말고 콩이나 보리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한 20% 내지 30%. 옥수수도 사실은 우리 국산 옥수수 많은 걸로 느껴지죠. 네. 근데 곡물 자급률로 따지면 3%가 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수입해오는 옥수수의 대부분은 사료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식량 가격이 오를 때 굉장히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전제주의 국가처럼 어떤 정권이 흔들리거나 폭동이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될 때 우리 물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결국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출생률 세계에서 꼴찌는 면했습니다. 네, 꼴찌에서 두 번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여자가 일생 동안에 낳을 아기 신생아의 숫자를 수치화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몇 등인가 하면은 세계 227개 국가와 지역을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26등인 걸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로 다음이 어디냐?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어딜까요? 대만입니다. 대만이군요. 네, 대만이 우리보다 네. 조금 낮은 1.07명인 걸로 이렇게 아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6.91명 그러니까 아. 여성이 평생 동안에 7명 가까운 아기를 낳는 걸로 이렇게 네. 집계가 됐고 이게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6배가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1.09였고 대만이 1.07이었던 데 비해서 일본은 1.38 이거는 한 218위쯤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중국은 1.60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3이 돼야지 인구를 갖다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1.09라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 1.60쯤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추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85위쯤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제가 앞서서도 이제 네. 뉴스 전해드렸지만 실제 출생률보다 오히려 알려진 것보다 적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한 건데요. 사실 작년 12월에 중국이 인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4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준비 작업을 이유로 좀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인구가 줄어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중국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게 49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인구 대략 우리가 14억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이 14억 명을 좀 넘어선 걸로 이렇게 네. 추산이 되고 그랬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인도가 얼마인가 하면 13억 8천만 명입니다. 오.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 이 인구의 정확한 수치를 내놓게 된다면은 인도에 이어서 2위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이 어쩌면은 인구의 1등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제일 큰 문제점 그러면은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를 네. 안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출산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이 신생아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고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내년쯤 해서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그 비율이 뭔가 하면은 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아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인구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될수록 부담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여러 국제기관이나 자체적으로도 고령 이 인구학적 변화가 상당히 이 경제 부담이 될 거다라는 그런 추산을 내놓고 있는데 그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